눈앞에서 두 여자가 동시에 내가 내 엄마야라고 말해버리면요. 그 순간 누구 눈빛부터 피해야 할까요? 그 말이 터져나온 곳은 회장실도 아니고 호화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AP그룹 인수 후 첫 공개 간담회가 열린 호텔 소규모 홀, 언론과 임원들, 가족까지 섞여 있는 어중간하게 공개적인 자리였는데요. 박진석 회장이 오늘은 우리 집안과 회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의 날이라며 말을 꺼낸 바로 그때 객석 뒤쪽에서 한 중년 여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회장님, 그 새로운 출발에 20해 넘게 묻어둔 아들 얘기도 좀 포함해 주시죠. 저 사람 아들 박성재. 그 아이 친엄마가 바로 접니다. 순간 마이크에 잡힌 잡음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고요. 앞줄에 앉아있던 고성이는 박수 치려던 두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건배사에 맞춰 준비된 잔들이 아직 서로 부딪히지도 못한 채 허공에 떠 있었는데요. 홀 안의 공기는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얼굴에 비친 그림자만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이름이 들렸는데도 반응이 한 템포 늦었습니다. 박성재. 그 아이 친엄마.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조합되는 데까지 이상하게 오래 걸렸거든요. 서류 발표, 기자 질문, 투자자 질의응답 같은 건 익숙했습니다. 박 부사장님이라고 불려 무대에 나가는 것도 연설로 방을 채우는 것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 세 글자로만 자신이 호출된 느낌이었습니다. 성재야. 그냥 이름만 불리는 느낌. 직함도 빼고 회사도 빼고 집안도 빼고 딱 한 아이로만 불려 나오던 그 시절로 순간적으로 뒤로 잡아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장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오래 아껴 입은 듯한 짙은 색 재킷, 손에 꼭 끌어안듯 쥐고 있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 저 사람 초대된 분이에요. 앞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순서표에 없는데.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예전에 회장이 불륜 현장 잡고 쫓아냈다던 그 전처. 아, 그 기사 한번 돌았던 그 얘기. 아이 놔두고 딴 남자랑 잤다던. 이곳저곳에서 작은 술렁임과 눈치 보는 시선만 오갔습니다. 불륜 저지르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라는 오래된 소문이 순식간에 얼굴과 연결되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반응은 단상 위에 서 있던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박진석. 그는 잔을 들고 있다가 손을 내려야 할 타이밍을 놓친 사람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입꼬리에 걸려있던 행사용 미소가 서서히 풀리더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유지은.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도 입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입술에서 아주 짧은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는 그 이름을 못 알아들었고 누구는 오래된 금기어를 들은 것처럼 표정을 굳혔습니다. 앞줄 가족석 쪽에서는 더 노골적인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한국에 있었나 보네. 불륜 저지르고 쫓겨난 사람이 이런데 얼굴을 들고 나타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성이는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위기일수록 표정을 먼저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입가에 미소를 지우고 곧게 선 어깨를 유지한 채 뒤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고성이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가 바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여긴 그런 말씀을 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먼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공손했지만
문장 끝마다 단단한 힘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은 회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공식 간담회 자리예요. 사적인 문제, 특히 오래전에 이미 끝난 이혼 사유 같은 건 이 자리에서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 사유요? 뒤쪽에 서 있던 여자가 그 말을 잠시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이더니 허무함이 섞인 웃음을 한번 새어 나왔습니다. 따로요? 그녀는 홀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회 넘게 나중에 하다가 결국 한 번도 자리를 못 잡아주시더니만요. 제가 딴 남자랑 잤다고 몰아붙일 땐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시더니요. 홀 안 여기저기서 숨 삼키는 소리가 동시에 났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려던 사회자가 허둥지둥 마이크를 붙잡고 나섰습니다. 저기 손님 혹시 관계자이시면 신분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몇 장 사이에서 가장 윗장을 꺼내 들더니 손이 떨리지 않게 힘을 딱 줬습니다. 이름은 유지은입니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회사에서 일했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시선을 딱 한 사람에게로 옮겼습니다. 박성재. 저기 계신 박성재 씨를 처음 품에 안았던 사람입니다. 단어 선택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홀 안 여기저기서 불륜 저지르고 쫓겨난 친엄마라는 사람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꼬리표가 실물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친엄마라는 말을 직접 듣기 전까지 믿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이미 확신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지만 지금은 등받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을 의지하던 부분이 갑자기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성재 씨. 유지은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직함도 없이 호칭도 없이 그냥 성재의 씨 하나 붙여 부르는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3살, 4살 때 기억이 선명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니까요. 유지은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만큼은 저 혼자만 깨끗하게 잊어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남자랑 잤다고 몰려서 문 밖으로 떠밀리던 날 당신 울음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리던 그날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날 저는 짐이 이미 현관 밖으로 나와 있는 집 문 앞에 서 있었고 안에서는 불륜녀라고 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 울음소리가 끼어 있었고요. 홀 안의 허공에서 누군가 물을 넘기다가 컵을 탁 놓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성재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잘라내고 덮어놓았던 장면 하나가 희미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품에 안겨 있었고 누군가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던 순간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볼,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던 소리들. 당장 끌어내. 앞줄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직원들을 쳐다보며 눈짓을 했어요. 행사 망치게 둘 거야. 밖으로 안내해. 하지만 몸을 먼저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시선만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박진석 표정을 확인하느라, 누군가는 고성의 눈치를 보느라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는 일부러 남편 쪽을 먼저 불렀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한번 찾아온 적 있습니다. 우릴 이혼시킨 그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 돈을 요구하고 우리 집안을 흔들려 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처럼 또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말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지은이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이요? 입가에 짧은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한 번만 아이 얼굴 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딴 남자랑 잤다고 믿는 남편 앞에서 그 아이한테만큼은 엄마가 왜 나갔는지 설명할 기회 한 번 달라고요. 그 한 줄에 분위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느라 눈꺼풀만 세게 깜빡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박성재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 엄마가 딴 남자랑 잤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더 잘 도와야 한다. 새엄마한테 잘해라.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설 자리가 없다. 그 말들 사이사이에 오늘 처음 보는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람핀 적이 없다. 나는 쫓겨났다. 사진 한 장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결정됐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탱해온 기둥인지 아니면 오늘 막 돌아온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박진석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낯선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공식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성재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 역시 이건 회사 자리니까 여기까지겠지. 그렇게 끝나버리면 오늘 있었던 일도 또다시 나중에로 미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또 미루면 이 이야기는 다시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20회를 더 기다려도 그때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살짝 미끄러지는 소리가 홀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에서 객석 중앙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재는 넥타이를 한번 정리하고 단상 위의 아버지와 뒤편의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름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살짝 건조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실 거면 질문은 제가 먼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잔도 내려가고 포크도 멈추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 손가락도 정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친엄마가 딴 남자랑 자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제대로 서야 한다고, 새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그게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믿어왔고요. 그 말은 누구를 탓하는 톤이라기보다 그냥 자신의 인생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 속에는 누가 들어도 무게가 느껴지는 구절이 하나씩 박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지은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상 위의 아버지를 봤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성재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쪽이 거짓말이었는지 지금 나타난 이분 말이 거짓인지. 그는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홀 안 아무 데서도 잡음이 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퍼져나갔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누가 먼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는지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 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이 자리는 더 이상 축하 간담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호텔 홀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그냥 옛날 불륜 스캔들의 후일담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지탱해 온 이야기의 뿌리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세 가족의 관계, 회사의 권력 싸움, 그리고 20여 년 전 그날 밤에 감춰졌던 다른 비밀들까지 모두 끌어올릴 첫 단추가 될 거라는 거요. 눈앞에서 두 여자가 동시에 내가 내 엄마야라고 말해버린 이 장면. 그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니라 이제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 질문을 던진 박성재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따라가게 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행사는 그렇게 박성재가 던진 한 줄의 질문을 끝으로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사회자가 급하게 프로그램을 줄이고 질의응답은 생략한다. 예정에 없던 브레이크 타임이다. 말은 복잡했는데요. 정작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두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친엄마, 불륜. 그 두 단어가 서로를 향해 꽉 물고 있는 이상한 밤이었어요. 호텔 복도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입에선 수고하셨습니다를 말하면서도 눈으로는 계속 회장 가족석 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륜 얘기 진짜였나 봐. 근데 친엄마가 직접 나와서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 않아? 아니, 회장이 집에서 쫓았으면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누구도 사실을 모르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척 말하는 그전에도 많이 봐왔던 풍경이었습니다. 라운지 한쪽 유리창 옆 테이블에 이지혁과 박성재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야, 괜찮냐?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냐? 성재가 짧게 되물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웃음 비슷한 게 스쳤습니다. 웃었다고 하기엔 좀 씁쓸했고 안 웃었다고 하기엔 둘 다 표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네 아버지랑 그분이랑 따로 얘기 나누자고 할 거지. 해야지. 성재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누가 거짓말인지 따질 수는 없잖아. 그때 비서가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회의실로 잠깐 와달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3층 소회의실이요. 박 회장님, 유지은 씨, 이사장님, 네 분만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요. 성재는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지혁아. 나 들어가서 오늘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할 질문을 계속할 거다. 뭔데? 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얘기가 진짜였는지, 오늘 처음 들은 얘기가 진짜인지. 지혁은 그 말이 뭔지 알면서도 굳이 대답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대신 짧게만 말했어요. 누가 뭐래도 내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말 난 한 번도 안 믿었다. 그게 위로인지 도발인지 어느 쪽으로 들릴지는 성재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 한 줄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성재의 어깨를 조금 덜 무겁게 해줬습니다. 3층 작은 회의실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박진석, 맞은편에 고성애, 반대편 끝자리에 유지은.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왔구나.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여러 번 혼자 싸운 사람 특유의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앉아라. 성재는 네 사람 사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만 유난히 의자가 딱딱해 보였어요. 오늘 일은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회사와 집안 둘 다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자고 부른 겁니다. 성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일부러 고성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불륜 저지르고 집 나간 엄마 얘기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군지부터요.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성재야.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건 그때 우리가 이미 다 끝낸 이야기다. 아버지한테는요. 성재가 조용히 되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처음 시작된 얘기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유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홀에서 말씀하신 거. 나는 바람핀 적이 없다는 그 말 홀 안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건지 저 한 사람 들으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였어요. 유지은이 숨을 골라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녀 손등에는 봉투 모서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사람은 너 하나였어. 그럼 20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20해 전 어느 봄날 시내 한 호텔 뷔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우리도 이렇게 벌써 애들 학교 얘기할 나이가 된 거야. 넌 애들 학교 얘기가 아니라 남편 회사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고교 동창회. 유지은과 고성이가 몇 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본 날이었어요. 그때 유지은은 지금보다 훨씬 수수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아끼는 브랜드 하나 달랑 있는 가방. 대신 손에는 아들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죠. 우리 성재, 이번에 상 받았어. 그녀가 폰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책 읽기 대회 나가서. 와, 사장님 집에는 역시 다르네. 옆에서 누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장이라며?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 박진석 사장 맞지? 그 말에 다른 동창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와인을 홀짝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성이. 검은 옷에 진주 귀걸이.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된 유족의 분위기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야, 고성이. 너 예전보다 더 예뻐졌다, 진짜. 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때도 잘 나갔는데 이제는 그냥 화보네, 화보. 성희는 습관처럼 웃었습니다. 예뻐서 뭐해, 돈이 없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 눈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유지은 쪽을 힐끔거리며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그렇게 좋냐? 옆에 앉은 친구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좋지. 고성이가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 자리 내가 앉을 줄 알았거든. 야, 고등학교 때 얘기 아직도 해? 그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지금 나보다 좋은 집에 살면 솔직히 말해서 배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녀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희야, 너는 차 안 가져왔어? 응, 그냥 근처에서 밥 좀 더 먹고 갈까 해서. 혼자? 어차피 집 가도 나 혼잔데 뭐.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을 보내고 혼자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 식당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거든요. 박진석. 그는 아직 회장이 아닌 박 사장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고성이가 근무하는 식당의 단골이었고 고성이는 이미 박진석 사장이 자기 동창인 유지은의 남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는 어때? 마주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때문에 얼굴도 못 본다며. 그래도 애는 딱 보면 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아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부인은 지금 회사 얘기하자면서 왜 자꾸 집 얘기를. 야, 넌 워낙 원칙주의자라 혹시 집에서도 그럴까봐 그렇지.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다 보면 대부분 남편이 사고친 경우잖아. 난 그럴 일 없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배신은 못 참는다. 뭐 바람. 누구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직원이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한 번이면 끝이야.
고성이는 그 대화를 유리창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한 번이면 끝.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절대 못 참는다. 그녀는 나중에 그 문장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문장을 누군가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칼날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며칠 후 다른 장소. 이번엔 좀 더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승훈아. 고성이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승훈. 고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활발하고 장난 많던 남자아이. 그리고 그때부터 줄곧 유지은을 좋아했던 친구.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말이지. 성희가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 장난치지 마라. 최승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잖아, 나 사업 망한 거. 망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지. 그녀 시선이 승훈 손목에 남은 주사 자국을 스쳤습니다. 몸 좀 아프다며. 그냥 치료받고 있는 중이야. 승훈이 피하려고 했습니다. 병원 말고 다른 데서 받는 치료 말이야. 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그쪽 사람들하고도 조금 아는 사이 있어. 그 말 한 줄에 승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옛날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어떤 옛날? 너 고등학교 때 누구 좋아했더라? 승훈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제는 상관이 있어졌거든. 성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하게 들어있는 봉투는 무게만으로도 어떤 종류의 제안인지 짐작하게 했어요. 이게 뭐야? 기회.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넌 옛날부터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돈 없어서 못하던 애였잖아.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겼어. 그 사람 이름 기억하지? 누구? 유지은. 그 이름이 나오자 승우는 본능처럼 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는 잘 살고 있어. 응. 회사 사모님이래. 성희가 일부러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습니다. 잘났던 너는 망해서 이 술집에 앉아있고 평범하던 애는 부잣집 며느리 돼서 잘 살고 있고. 세상 참 웃기지. 그럼 된 거지. 승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면 됐지. 넌 아직도 내가 좋아하던 애 잘 사는 게 좋냐? 성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 아닌데. 그녀는 봉투를 그의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난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어. 근데 직접 손에 흙 묻히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보고 뭘 하라는 건데. 옛날처럼 한 번만 용기 내서 다가가면 돼. 그날 밤 탁자 위에는 돈 봉투와 10수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이번에는 카페 사운드가 들립니다. 유지은은 고성희에게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었습니다. 지은아, 승훈이 기억나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들어주면 안 될까? 옛날에 너 좋아했었잖아.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줘. 그래도 친구였으니까. 지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최승우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웃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와, 진짜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유지은이 웃었습니다.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나다운 건 다 벗어 던지고 사는데. 그래도 딱 보면 알아. 그들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 얘기, 선생님 흉, 동창들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응. 회사 일로 바쁘지. 그래도 주말에는 아들이랑 꼭 시간 보내려고 해. 그게 부럽다.
승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고성희에게서 들어온 카톡이 지은 폰 화면 위쪽에 잠깐 떴습니다. 승훈이 요즘 몸도 안 좋아. 괜찮으면 오늘 좀 길게 시간 내줘. 지은은 별 생각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이상하죠? 그때 그 한 모금이 앞으로 20년 넘게 자신을 불륜녀로 만들 줄은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커피 맛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 건 그로부터 10분쯤 뒤였습니다. 목이 갑자기 마르고 눈앞이 살짝 빙빙 도는 느낌. 나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지은은 그렇게 생각했고 승우는 긴장으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미안, 나 좀 어지럽네. 그 다음 장면부터는 기억이 뚝뚝 끊겼습니다. 누가 부축했는지, 어디를 지났는지, 계단을 올랐는지,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깨닫고 보니 정말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은 현장에 누워 있었고 그 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완전히 정신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지은은 나중에 그걸 이상한 꿈 같았다고만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그 꿈을 사진 몇 장으로 증명해버린 사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 늦게 박진석은 회사 회의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몇 장 보내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일은 가족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구요? 박진석이 찌푸렸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잠시 후 도착한 사진들. 흐릿한 모텔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지은, 반쯤 풀어진 옷, 옆에 상의를 벗고 엎드려 있는 남자의 실루엣. 각도를 살짝만 바꾸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장면들. 아니, 오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장면들이었어요. 그날 박진석은 사진을 확대해 보지도 못하고 테이블 위로 폰을 던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겠네. 그 말 한 줄로 한 가족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회상으로 등장했죠. 현관 앞에 나와 있던 짐들, 문 안에서 쏟아지던 욕설, 딴 남자라는 단어,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던 어린 성재의 울음소리. 그날 밤을 기준으로 지은은 불륜 저지르고 집 나간 여자가 되었고 고성희는 조금씩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현재. 회의실 안 공기가 서서히 제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사진 내가 봤으니까.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사진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성재가 물었습니다. 지웠다. 언제요? 너한테 새엄마 소개하기 전.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지우지 않으면 나도 못 버티겠더라. 지은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딱 한 번, 그날 이후로 한 번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한번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눈으로라도 보고 싶다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던 사진이 저한테도 낯설더라고요. 내가 저렇게까지 했을 리가 있나 싶은데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아무 설명도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주춤주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난 박진석이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해줬다. 내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게 내가 상처 덜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게요. 성재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상처 덜 받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버지 편하기 위한 방향이었던 거. 이제 보입니다. 그는 더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고성이는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난 고성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어. 누구한테요? 짧은 정적. 고등학교 동창한테. 이름이요. 최승훈.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지은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절친에게서 들었던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야, 너 최승훈 소식 들었냐? 최승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지은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동창 모임 나왔다가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했대. 무슨 소리? 너 이혼 다 고성이가 만든 거라고. 성이가 자기 시켜서 너 망가뜨렸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은은 그 말을 술김에 나온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책감 덜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해서 이혼당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는데 만약 그게 처음부터 틀린 전제였다면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자 다른 모든 생각들이 그 질문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고등학교 친구인 성희가 성재 아빠랑 재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뭐라 할 처지가 아니라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최승훈 얘기를 듣고 나니 이번에 뭔가 있다는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의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무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 하나를 조용히 좀 알아봐야 해요. 유지은은 종이에 적어온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최승훈. 마약 전과 있는지, 최근에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시간 좀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도 같은 약에 손대고 있습니다. 직원이 내민 사진 속에 최승우는 예전에 알던 웃음 많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홀쭉한 볼, 피부에 떠있는 푸른 기운, 불안하게 깜빡이는 눈. 그리고 옛날에 어떤 여자한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여자요? 직원은 계좌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입금인 이름 고성희. 처음에는 현금으로 주고받다가 결혼 전후로는 계좌 이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후 몇 년 지나면서 이체가 뚝 끊겼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쯤에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지은은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허름한 고시원 골목길. 지은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계단을 올랐습니다. 최승훈 씨 여기 사시죠? 문 안에서는 당황한 기척이 먼저 났습니다. 누구세요? 옛날 친구. 문이 살짝 열리더니 반쯤 가려진 얼굴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은이냐? 지은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좀 들어가도 될까? 방 안에는 담배 냄새와 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많았는데. 승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용기가 안 나더라. 그러면 오늘은 나도 듣고 너도 말할 날인가 보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약국 처방 기록,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 넘겨준 정리 파일. 너 고성희한테 돈 받았지. 승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그게 어떡해. 걱정 마. 지은이 말을 잘랐습니다. 나 지금 너 하나 감옥 보내려고 온 거 아니다.
그녀는 21번 골랐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정말 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러 온 거야. 승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달아빠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너 한번 보고 싶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동창회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 지은이 요즘 힘들어 보인다. 내가 한번 만나줘라. 처음엔 그 말만 믿었어. 그날 카페에서 지은이 마셨던 커피, 승훈이 받은 봉투, 약봉지. 한 장면 한 장면이 승훈 입을 통해 조각조각 재생됐습니다. 근데 커피에 뭘 타라고 하더라. 뭘? 잠깐 졸리게 하는 약이라고. 너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날만큼은 편하게 자게 해주자고. 듣고 있던 지은의 손이 탁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난 그 말을 믿었어. 그때까진 진짜로 믿었어. 승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너도 알잖아.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진 찍히는 순간까지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럼 그 사진을 박 사장한테 보낸 사람은 누구야? 고성이. 결국 나와야 할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보고 직접 보내라고 하더니 보내기 전에 다시 자기 폰으로 복사해서 가져가더라.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승우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부터야. 나 완전히 그 사람 소나귀에 들어간 건. 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살길 찾으려고 한 번씩 녹음해뒀어.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니까. 작은 기계 안에는 낡은 목소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승훈, 너 요즘 약 끊었다며? 내가 그 짓 안 했으면 지금쯤 감옥 안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한테 덤비면 그 녹음들 그냥 경찰에 넘겨버릴까? 악한 사람은 혼자 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잡고 흔들려면 그 사람 약점도 같이 들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도 오늘은 한 번만 용기 내보려고. 승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거 다 줄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 까발리는 거지 뭐. 지은은 그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은 이미 없고 사람들 기억에는 불륜녀라는 말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녹음 하나를 더 만들자. 승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두려움과 조금의 결심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협박하는 목소리로. 그날 밤 작은 원룸 안에서 짧은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승우는 휴대폰을 쥐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을까? 받게 돼 있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 약점 건드리는 전화 절대 무시 못해.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좋은 얘기 나올 일 없다는 거 알 텐데. 성희야. 승훈이 일부러 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랜만이네. 돈 떨어졌구나. 역시 넌 날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만해라, 최승훈. 몇 년을 빨아먹었냐? 근데 말이지, 성희야. 승훈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시켜서 한 일 있잖아. 닥쳐. 나 그거 요즘도 가끔 꿈에 나오더라. 입 다물고 살아.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때 지은이 약 먹이고 사진 찍으라고 한 사람 너잖아, 성희야. 방 안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이름 입에 올려봐. 고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또 나한테 와서 돈 달라 그러면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저승으로 보내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문장은 녹음기 안에서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통화가 끊어지자 승우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지은은 손에 쥔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몇 주 뒤 AP그룹 인수 후 첫 공개 간담회. 호텔 소규모 홀. 오늘 앞에서 봤던 그 장면. 유지은이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등장한 자리는 감정이 폭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20회 전 불륜 누명으로 쫓겨난 여자가 마침내 나 그런 짓 안 했다고 공식 기록에 남기려는 아주 계산된 무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옛날 계좌 거래 내역, 심부름센터 보고서, 최승훈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방금 들은 그 통화 녹취가 모두 들어 있었고요. 다만 그녀는 아직 하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진실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언론도 회사 임원도 아니고 딱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진석 그리고 박성재. 회의실로 다시 돌아온 현재 지은은 봉투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에 나온 목소리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 말에 고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런 거 조작하는 건 요즘 세상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가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비슷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듣지 않으려고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성재도 다 같이 듣게 하려고요. 성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믿어왔던 이야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쪽 거짓말이 나를 더 많이 망가뜨렸을까?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열겠습니다. 성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건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얼마나 오래 어떻게 버텨가며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직 네 사람은 다 모른 채로요.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소리가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을 어디까지 뒤집어 놓을지 그건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다음 장면들의 몫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녹음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고성희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시키던 대로 한 거 잊었냐? 지은이 약 먹이고 사진 찍으라고 한 사람 나야. 또 돈 달라고 하면 감옥에 보내든지 저승에 보내든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짧은 숨소리, 이어지는 날 선 어조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편집이라고 우기기에는 말의 흐름도 감정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누구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재가 먼저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그날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이 아니라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는 녹음기 옆으로 계좌 이체 내역, 최승훈 자필 진술서, 심부름센터 조사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요. 종이들끼리 서로를 증명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고성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녹음이 무슨 증거가 돼? 그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AI로 목소리 만드는 것도 쉬운데 나를 이렇게까지. 계좌 내역은요? 지은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몇 년간 최승훈 씨 계좌로 들어간 돈들 전부 고성의 이름이더라고요. 이혼 전, 이혼 직후, 그리고 박 회장이랑 결혼하기 직전까지요. 성희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건 도와준 거야. 뭘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내 엄마 망가뜨린 범인을. 그가 일부러 엄마라는 단어에 힘을 줬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는지 고성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너 누구 편 들고 싶은지 정리부터 해라.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새엄마니까 지금까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날 제일 먼저 버리네.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사실이죠. 성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꾸며진 거였다는 게 딱 이 정도 자료만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는 고개를 돌려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마치 몇 년은 늙어버린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방 안 공기를 찢는 힘은 충분했습니다. 사진 말고 엄마 입으로 직접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나 그런 짓 안 했다는 말 단 한 번이라도.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엄마가 울면서 무슨 말을 했어. 근데 나는 안 들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내 머릿속엔 결론이 나 있었거든. 배신은 못 참는다고 평생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자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안 믿었고 나는 그날 이후로 나 자신도 못 믿고 살았어요. 유지은이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한테 세뇌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판을 짜놨던 거네요. 박진석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그는 아주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는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미안하다. 20회 넘게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진만 보고 내가 알고 있던 너를 한 번에 지워버렸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안 꺼내고 그냥 한 장면만 믿었어. 그 말에 유지은 눈가가 붉어졌다가 다시 겨우 참는 듯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니. 박진석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결 안 된다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허락해준다면. 20회 전 내가 잘라버린 얘기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어보고 싶다. 지은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성재가 그 틈을 메웠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재 입에서 나온 그 소리는 누구보다도 본인에게 제일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입을 닫듯이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됩니까? 지은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넌 원래 내 아들이었으니까. 그 대화의 흐름을 더는 끊을 수 없다고 느꼈는지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나만 나쁜 년 만들자 이거지. 그녀가 손가락으로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너희 정말 이거 하나만 믿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그녀 말투에는 여전한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회장님 회사 그렇게 못 키웠어. 이미지 관리, 위기 대응, 언론 상대하는 거 누가 했는데? 누가 밤새 서류 붙잡고 당신들 욕먹을 거 미리 막아줬는데? 그래서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 사람 인생을 통째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은 원래 누가 부서져야 누가 올라가는 구조야.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조금 더 똑똑하게 움직였을 뿐이고.
그 조금이 사람 인생 한십 년, 20해를 통째로 잘라버렸는데요. 성재가 잘랐습니다. 박진석이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희 씨. 그는 늘 쓰던 여보라는 호칭 대신 예전 직함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내 옆에서 회사 지킨 거 고맙다는 말은 하겠다. 그건 사실이니까. 고성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 줄이 그 반짝임을 바로 꺼뜨렸습니다. 그 모든 공 덕분에 오늘 내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박진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를 불륜녀로 만들고 한 아이를 엄마 버린 아이로 만들고 나까지 거짓말을 믿고 사는 남자로 만든 사람을 더 이상 내 옆에 둘 수는 없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지금 나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고성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 집, 이 회사 내가 얼마나 바쳐서 지켰는데 지킨 게 아니라 잠깐 빌려 쓴 거였지.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한테서. 박진석은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 변호사들을 부를 거다.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밟겠지. 근데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줘. 이 집 사람으로도 이 회사 사람으로도 더는 부르고 싶지 않다. 고성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줄게. 근데 잊지 마. 그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구경거리를 더 좋아해. 지금부터 회장님 집안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밖에서 누구보다 잘 보게 생겼네. 그 말은 마지막 발악이자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회의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성재는 이상하게도 침대가 아니라 식탁으로 먼저 갔습니다. 부엌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회의실 회식이라도 했냐? 지역이었으면 그렇게 농담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그리고 돌아온 엄마 유지은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먹어보자.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 기억나는 대로 해봤는데 상 위에는 계란말이, 간장에 졸인 연근, 소박한 미역국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했었나? 성재가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맨날 이 반찬 아니면 밥 안 먹겠다고 떼쓰던 애가 누구였는데.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사과로 20회가 다 지워진다고 생각하진 않겠다. 그래도 이 밥상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성재는 숟가락을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버지 회사 실적 발표도 했고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도 했지만 오늘 이 한 숟가락이 제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미역국을 한 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한 맛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낯선 소리였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지은이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그날 밤 이 가족은 처음으로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제대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회장 전처 등장, 불륜 누명 폭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속속 뜨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작은 식탁 위에서는 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서툴게나마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물론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식으로 조용히 사라질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녀 손에는 여전히 회사 안팎의 비밀, 사람들 약점, 그리고
박 회장 집안에 다른 균열들이 여럿 쥐어져 있을 테고요. 한번 무너진 집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다른 파도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불륜 저지르고 집 나간 엄마라는 한 문장이 이 집안의 진실을 설명하던 시절은 오늘부로 끝났다는 거.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속였는지보다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들의 화려한 날들을 진짜로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은 엄마라는 한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린 박성재의 몫이었습니다.